바흐는 음악의 아버지이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이다. 음악 교과서나 각종 매체에서도 모두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근데 왜 하필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어머니는 핸델일까요? 게다가 핸델은 남잔데? 바흐의 집안은 모두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바흐의 아들들도 모두 음악가였죠. 총 6세대 동안 음악가 집안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간 바흐였습니다. 교회에 속한 교회 작곡가였던 바흐는 그 시대에서는 궁중음악가를 제외한 음악가로서 가장 성공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흐는 총 2번의 결혼을 하였는데 첫 번째 아내와는 7명의 아이를 가졌고 두 번째 아내와는 13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바흐. 굉장한데요? 벌써 그의 자녀 수만 봐도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어울릴만 하네요. 특히 바흐는 13명의 아이를 낳고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두 번째 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다음의 곡을 헌정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곡이죠. 그렇게 바흐는 총 20명의 아이들을 기르는 데만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매주 교회 음악을 작곡하며 이것저것 레슨까지 하면서 매일 바쁘게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중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차남인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후에 음악사에 이름을 남기는 뛰어난 작곡가로 성장하였죠. 바흐는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이자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레슨만 하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바흐가 빛을 보게 된 것은 바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아들들과 제자들이었고 1829년 멘델스존에 의해 바흐의 마테순환곡이 초연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불리우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하이든 등 또한 바흐의 열렬한 팬이 되면서 바흐는 음악가로서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수없이 많지만 3가지로 추려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인 바로크 시대에는 현재 서양 음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특징적인 양식이 시작되어 발전했습니다. 양식 중에는 평균율, 인벤션, 심포니아, 푸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특히 바흐의 평균율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큰 재앙으로 서양 음악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만 있으면 다시 모든 걸 재건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음악학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바흐의 평균율은 음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평균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아주 먼 옛날인 16세기경 피아노의 아버지급인 하프시코드, 챈발로가 있었습니다. 이 악기들을 조율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수를 기준으로 한 순정률로 조율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순정률은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정률로 조율하면 듣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샵과 플랫이 많은 조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조를 옮기려고 해도 쉽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음과 내려올 때의 음정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는 매번 연주 때마다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한 일이므로 옥타브가 정확히 12음으로 나뉘는 평균율이 고안이 되었는데 여러 작곡가가 이 고안된 평균율로 작품을 작곡했지만 바흐처럼 평균율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제대로 사용한 작곡가는 없었습니다. 즉 돼지 오줌포로 축구를 하다가 결국 편한 축구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저 모두 축구공을 발로 뻥뻥 차기만 했었고 이렇다 할 킥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흐는 발의 여러 공간을 이용하여 인프런트 킥, 아웃프런트 킥 등 다양하고 여러 종류로 개발해낸 겁니다. 바흐가 없었으면 몇백 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이 모든 종류를 말이죠. 이 모든 평균율 내용과 기술이 담긴 책이 바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2권입니다. 세계의 음악이 아예 다 사라져도 다시 재건이 가능한 바로 그 책이죠. 와우. 두 번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돌림 노래처럼 계속 연주하는 푸가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악곡의 형식이죠. 하지만 바흐의 푸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보통의 악보는 맨 앞에서부터 마디를 넘어가며 연주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 바흐의 푸가는 악보를 뒤에서부터 연주해도 거꾸로 연주해도 앞뒤를 함께 연주해도 놀랍게도 결국에는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작곡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바흐의 푸가는 따로 감상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 바흐는 당시 그저 성악곡들의 반주를 담당하는 악기들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등 첼로와 바이올린, 오르간, 피아노 등의 악기들을 독주와 합주곡으로 작곡해 그저 반주의 역할을 하던 악기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며 그야말로 악기들의 아버지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음악들은 바로 이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
낭만주의까지 약 200년간 작곡된 음악들이며 바흐가 사망한 1750년을 바로크 시대의 끝이라고 규정지은 것만으로도 바흐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음악의 어머니도 있어야겠죠?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작곡가는 핸델입니다. 바흐가 바로크 시대의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틀을 잡아놓았다면 핸델은 실질적으로 음악으로 다양한 방면에 접목했습니다. 또한 바흐와 핸델은 같은 나이에 동갑이었다는 사실과 바흐와 핸델 모두 백내장으로 고생하며 두 사람 모두 존 테일러라는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놀라운 공통점까지 있으며 같은 시대의 뚜렷한 음악관까지 나타나는 바흐와 핸델이기에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같이 악성 베토벤, 가곡의 왕 슈베르트,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별칭을 붙이는 것은 작곡가 본인이나 당대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 표제 붙이기를 좋아하는 일본의 출판사들이 만든 말입니다. 클래식을 막 입문하는 사람들은 바흐와 바로크 음악을 그닥 듣기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많지만 바흐의 곡들을 잘하는 연주자가 진짜 잘하는 연주자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주가나 매니아층에게는 수세기 동안 사랑받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알클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하하